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 물질순환과 에너지 흐름. 그리고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흐름, 에너지 흐름. 그리고 이제 5강이 끝나면 6강 단원, 이제 2강 정도는 우리가 오늘 나가야 될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6강 단원은 자 6강과 7강 이렇게 있는데 개체군만의 특성이 있고 개체군 여러 개가 모여져 있는 군집만의 특성이 있어. 이렇게 6강하고 7강 각각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다뤄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생태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예요? 비생물적 요소와 그죠? 뭐 생산자가 살려면 빛이 있어야지만 식물들이 열심히 광합성에 살 수 있으니까 그죠? 적당한 온도도 있어야 생물들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는 건 생물 군집 요소랑 무기 환경 요소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큰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하천 생태계 있을 수 있고 뭐 바다 깊숙한 해수에 있는 심해저 생태계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는 인공으로 조성한 어디 뭐 기본적인 뭐 이렇게 폭포 인공 폭포를 만들어낸 그 밑에 있는 그 공간도 나름대로의 그 고유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로 이루는 구성 요소들 생물 요소랑 비생물 요소 나와 있죠. 생물 요소라고 하면 생물 군집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역할에 따라서 나눠본 것 뿐입니다. 그죠? 역할로 나눠봤어, 생물 요소를. 누구 어떤 역할들이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초중학교 때 많이 배웠다. 일단 생산자 있어야지. 스스로 비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광합성을 하게 하는 생산자 그룹 있죠. 소비자. 그지? 그럼 소비자, 그죠? 쉽죠? 여러분이 원했던 거 이잖아요. 분해자, 이제 해자, 분해자. 자, 이렇게 역할에 따라 나눠서 생물 요소들을 나눌 수 있더라. 어렵지 않죠? 맞죠? 안 어렵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쭉 식물, 조류, 초식동물, 육식동물, 세균, 버섯, 곰팡이 이 정도는 기억하십시다. 분해자에 해당하는 게 뭐하고 뭐가 있다? 세균과 곰팡이와 버섯들 있더라. 오케이. 자, 그리고 생산자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더라? 식물들 있고, 선생님 조류가 있는데 이 조류가 뭐래요? 라고 물어보면 돼. 여기가 새 조류가 아닙니다. 네, 까마귀, 뭐 독수리, 그게 걔네들이 아니라 해조류 들어봤죠? 해조류. 물속에 존재하고 있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소들을 가지고 있는 해조류들 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것과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은 또 달라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대체적인 생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죠? 또는 조류들도 생산자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류는 엽록소와 같은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물속에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생명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역할별로 생산자. 그리고 이제 먹이 사슬에 따라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있으니까 먹이 사슬에 따라 그죠? 유기양분들을 먹어서 섭취하는 얘네들, 그죠? 역할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생산자 있고, 뭐 소비자 있고, 뭐 분해자 있고 있으면, 그죠? 생산자가 맨 먼저 일단 잘 살려면 빛이 있어야지만 되고, 빛에서 광합성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니까 적당한 온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습도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죠? 또 토양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고일통합과학에서는 뭘 배우냐? 그러면 이런 무기환경 요소가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도 있죠. 빛이 세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잘하더라. 뭐 이런 거. 그런 건 작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용. 무기환경 요소가 생물에게 영향을 끼쳐서 생물이 뭘 어쩌시고 저쩌시고 잘하더라. 이게 작용이에요. 그 다음 생물적 요소들이 자, 숲이 너무 많이 우거져 있는 곳은 온도가 좀 낮죠. 그래서 숲이 많이 우거져 있는 곳은 되게 온도가 서늘하더라, 좋더라 라고 표현하는 이런 거죠. 생물적 요소에 의해서 무기환경 요소가 영향을 받는 거, 그게 반작용. 그리고 먹고 먹히는 관계처럼 생물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니 하는 거, 그게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표 아래 40쪽에 아래 쭈르륵 여러 개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해서 여러 디테일들을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 여기 지금 3번에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거기서 옆에다 적어. 고일 통합 때 놀았냐? 네? 자, 이렇게 적어. 고일 통합 때 놀았냐? 자, 고일 통합과학 시간 2학기 거 내용에서 노신 분은 이걸 보시면 이게 뭐지? 새로운 건가? 라고 생각이 되실 건데 이걸 보시고 이 내용이구나 라고 알아차신 분은 절대 놀지 않으신 분이야. 성민이 어때요? 다 기억나요.
당연하죠. 그죠? 오빠 어때요, 승현이 오빠? 이게 뭐지 싶어요. 그러면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놀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이따 시간에서 한꺼번에 할게요. 중복된 부분이니까 이따가 잠깐 시간에서 빠른 속도로 후뚜루마뚜루 해드릴게요. 됐죠? 네. 그죠? 승현이 하긴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1쪽 오른쪽 볼게요. 그러면 이제 물질순환. 자, 간단하게 거의 압착되어서 많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자, 페이지 몇 쪽? 41쪽. 방금 40쪽 간단하게 작용이라는 개념, 반작용이라는 개념, 생물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얘네들이 뭐 상호작용이야 라고 하는 상호작용 개념 간단하게 이 키워드들에 대한 설명을 방금 잡아드렸고 41쪽은 그렇다면 생태계에 대해서 물질들은 어떻게 돌고 돌아가는지를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돌고 돌아가는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태계에 대해서 에너지 원들로 사용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이 좀 너무 모호한 것 같아. 예를 들자면 내가 초식동물이라고 해. 그럼 이 초식동물이 먹고 살려면 초식동물은 스스로 광합성을 해서 유기양분을 만드나? 못 만들지. 내가 소, 염소, 흑염소 그런 상태면 내가 풀떼기를 먹어야 그 풀떼기로부터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풀떼기가 있어야지만 또 내가 초식동물인 이 흑염소가 안 굶어 죽는 거잖아. 그죠? 풀떼기라고 하는 건 식물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먹이 관계가 있어야지만 그 먹이 관계를 섭취하기 위해서 나한테 유기물이 공급되는 거죠. 그죠? 식물과 동물의 큰 차이는 뭐예요? 식물은 광합성. 그치? 광합성. 즉 스스로 양분 합성이 가능하죠. 네. 그거를 식물은 광합성이라는 걸 통해 유기물을 스스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유기물이다 하는 이 키워드 때문에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용어가 생소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말자. 이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배웠어. 뭘 배웠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어.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뭐 이런 거 배웠어. 즉 탄소를 주축으로 해서 화학적으로 결합된 여러 화합물들을 우린 그걸 다 유기물이라고 해. 뭐 등등등. N도 있고 어떤 건 카복식기 갖고 있고 어떤 건 암미끼도 갖고 있고 이렇게 뭐 이런 등등등. 오케이? 탄소를 주축으로 해서 여러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결합된 건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입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아미노산.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계속 길어지다 보면 뭐 포도당 같은 걸 고리구조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탄소를 주축으로 탄소라고 하는 이 원소를 주축으로 수소나 뭐 산소나 뭐 질소나 이런 원소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화합물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탄소 화합물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탄소 화합물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탄소 화합물들이 연소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다 에너지들이 날아갔을 때 이산화탄소나 물이라고 하는 형태의 노폐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물질을 태웠을 때 연소시켰을 때 어떠한 물질을 연소를 시켰을 때 막 빛과 열의 형태로 막 에너지를 낼 거야.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다 재가 되어 남고 이산화탄소나 물이라고 하는 형태들로 다 완전 빠삭이 될 수 있게끔 되는 형태의 물질들을 우린 다 유기물이라고 해. 이런 물질 다 유기물이라고 한다고. 왜 얘가 다 타고난 다음에 얘네들을 만드냐? 이 유기물, 이 물질 안에 C나 H나 O라고 하는 원소를 포함한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겠지. 이산화탄소나 물이라고 하는 노폐물을 만들면서 다 분해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유기물의 정의는 대부분은 탄소 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식물은 당연히 광합성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빛, 물이라고 하는 얘를 빛 에너지가 있을 때 엽록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걸 만드니까요. 그쵸? 만들잖아요. 그죠? 포도당이 어때요? 화학식 자체가 탄소 6개와 수소 12개와 산소 6개로 결합되어 있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반대로 태우면 똑같이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잖아. 그쵸? 오케이? 그래서 요러한 형태들의 물질들을 대부분 다 유기물이라고 한다고. 포도당도 유기물이야. 포도당 여러 개가 결합된 녹말도 유기물이야.
자, 그리고 탄소나 질소나 산소, OH 이런 것들이 포함된 아미노산들도 당연히 유기물이야. 걔가 연소가 되면 다 이런 이산화탄소나 물, 최종적으로 이런 노폐물을 만들면서 분解가 될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노폐물을 만들어내주는 덩치가 큰 물질을 우리는 싹 다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식물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요? 독립적으로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식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이 생태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유기물 우리가 계속 먹어서 섭취를 하고 있잖아. 소비자들은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유기물의 정의도 어느 정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물은 독립영양생물, 반대로 동물은 그러다 보니 스스로 못 만드니까 얘 귀속돼. 유일하게 식물이 있어야지만 식물이라고 하는 걸 내가 섭취를 해야지만 식물이 만들어준 양분들을 섭취를 해야지만 살 수 있어. 그래서 동물은 스스로 모든 양분을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까 종속 영양생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최초로 생산자라고 하는 독립영양생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분으로 초식동물이 식물의 일부를 먹어. 우린 또 그 초식동물의 뭐 살덩어리 일부를 먹어. 그죠? 소도 잡아먹어, 돼지도 잡아먹어. 그죠? 잡아먹어. 그리고 또 먹히는 먹이 사슬 관계를 거쳐 유기물의 형태로 에너지가 물질들이 흘러가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네,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 안에 저장된 에너지가 먹이 사슬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자, 생산자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어. 생산자들, 즉 모든 숲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들, 여러 나무들이 자신이 다 광합성을 해. 그러면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식물이 스스로 만들어낸 모든 유기물들은 식물 자체의 자신의 뿌리나 자신의 줄기나 자신의 잎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것의 일부가 초식동물에게 먹혀서 그들의 에너지의 일부가 1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겠지.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건 얘가 가진 에너지의 총량이 싹 다 가는 게 아니라 얘를 구성하게 하고 남은 일부만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죠? 유기물의 형태로 에너지가 흘러가는 겁니다. 에너지의 이동. 그래서 에너지 이동을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근데 생산자가 만들어내는 그 유기물이라는 화학 에너지, 유기물이라고 하는 그 화학 에너지는 가장 최초로는 무슨 에너지가 공급됐기 때문에 생산자가 저 유기물이라는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빛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태양의 빛 에너지가, 그지?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일부 생산자가 스스로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보정을 해준 거죠. 빛 혼자만 재료가 있었던 거 아니라 빛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물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CO2나 물이라고 하는 얘네들이 계속 공급을 받아서 탄소를 포함하는 탄소 화합물로 생산자가 그걸 유기물로 저장을 하고 자신의 뿌리나 줄기나 잎세포를 구성하게 하는 일부를 만들고 나머지는 초식동물에게 먹힘을 당해서 그 에너지 일부가 또 2차에게 공급이 되는 거고. 그죠? 1차도 2차 소비자에게 일부가 먹히면 1차 소비자를 유지하게 하는 에너지의 일부 중 유지를 시키고 남은 일부가 2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뭐의 형태? 먹이 사슬을 따라. 그죠? 먹이 사슬을 따라. 이게 먹이 사슬이야. 먹고 먹히는 관계니까. 맞죠? 이렇게 한 방향이야 지금. 1차가 생산자가 다시 1차를 먹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한 방향성으로 갔을 때 먹이 사슬 먹혀지는 이 흐름을 따라서 에너지의 일부들이 흘러가더라.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서 흘러가는 형태들은 유기물이라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흘러가는 겁니다. 유기물이라는 화학 에너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저랑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하셨었어요. 그죠? 방귀는 광합성, 식물의 광합성에 중심적으로 식물 광합성이라는 키워드에 중점적으로 인지를 하셨지만 우리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뭐 해야 된댔어? 숨 쉬어. 그치? 산소를 받아들이고 계속 미토콘드리아가 열심히 세포호흡을 계속 해줘야 돼. 그럼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과정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항상 생물을 지도할 때 늘 얘기했던 것처럼 세포호흡은 뭐를 연상하시면 좀 수월하다라고 했어? 돈을 달러를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수월하다라고 했었죠. 그죠? 왜? 세포호흡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종류의 세포호흡은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포도당이야. 또는 동물들은 먹어서 섭취해서 소화를 시켜서 세포 안으로 뿅 들어오게 된
포도당이야. 근데 이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를 이 모든 조직 세포가 그대로 쓸 수 없다고. 포도당이라고 한 형태의 화학 에너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를 가지고 있는 이 화학 에너지를 세포에서 그대로 쓸 수가 없어. 돈의 가치를 받고 있긴 하지만 여기는 나라가 in 코리아야. 근데 얘는 달러야, 달러. 그죠? 달러 가치가 높을 때 바꾸기만 하면 되죠? 그때 꼭 필요한 기체가 산소고 그때 꼭 필요한 세포 소기관이 마이토콘드리아야. 마이토콘드리아 이렇게 생겨서 세포 소기관에서 주름이 많이 져 있는 형태 이렇게 생겼어.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은 자 볼 때 배웠어. 마이토콘드리아 이 세포 소기관은 어디 있다? 동물 세포에도 있고 식물 세포에도 있고 세포업을 많이 생명활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세포에는 되게 많이 들어있어. 어디에? 근육세포의 마이토콘드리아가 일반적인 세포보다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동물의 정자에 여기 중편에 겁나 많은 20배 많은 근육세포보다 20배가 더 많은 마이토콘드리아를 많이 갖고 있어요. 왜? 정자가 막 열심히 꼬리쳐 와서 난자 있는 곳을 향해 가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는 ATP라는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세포 과정이 그거야. ATP라는 화학적인 에너지로 생명활동 에너지를 바꿔주는 이 과정이야. 그치? 포도당을 산소를 바탕으로 세포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이 ATP라는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데 이렇게 되어야지만 이 에너지를 꺼내다 쓸 수 있다고. 그게 세포 과정이었어. 이산탄소와 물이 동시에 발생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 봐봐. 생산자도 세포를 해. 그치? 뿌리세포나 줄기세포나 잎세포들이 광합성 빛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광합성을 하고. 그죠? 빛이 있는 낮 동안에는 열나 열심히 광합성을 더 많이 해. 그리고 그 한과 동시에 내가 내 몸에 저장됐던 이 포도당과 같은 양분들을 분해해서 그죠? 그 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게끔 해준다고. 이 돈을 지불하면서.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가 또 발생하면 밤이라면 그냥 그대로 내보내겠지. CO2를. 그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형태들로 내보내지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또 뭐도 생각해야 돼. 우리 전에도 아마 호르몬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을 건데 세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생명활동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일을 많이 하잖아? 그럴 때 또 뭐도 생기는 게 있어.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세포업 과정을 하면 할수록 이 지금 세포업 과정이야. 세포업 과정을 하면 할수록 뭐도 많이 생겨? 열도 많이 생겨. 오케이? 여러분이 뭔가를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배고픔 빨리 느껴. 또는 집중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안 추웠어. 이제 추워서 막 덜덜덜 떨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막 더워져. 온도가 맞아지는 것 같아. 뭔가 집중해서 뭘 하다 보면. 왜? 세포업을 하면 할수록 이 전환시키는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도 만들어지지만 일부는 열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가 바깥으로 방출되어 나가버리니까 그래. 오케이? 그래서 각 영양 단계에서 광합성도 하지만 세포업도 해. 그래서 일부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바깥으로 나가버리기도 해. 세포업을 항상 해야만 하니까. 생존되어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늘 세포업을 해야만 하니까. 그치? 그래서 열 에너지 형태로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일부는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더라. 또 1차 소비자도 마찬가지. 얘를 먹어서 일부 유기물의 형태로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그 받은 유기물의 에너지 중에 자신도 그 일부를 세포업하면서 그죠? 열 에너지 형태들로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에너지도 있겠죠. 그것을 일부가 또 2차 소비자에게 먹혀서 2차 소비자에게 에너지로 공급된 거고요. 유기물 에너지로. 또 2차 소비자가 그 유기물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일부분이 사용되다 보니까 또 열 에너지 형태로 나가기도 하겠죠. 이렇게.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 3차 소비자도 이렇게 자신의 세포업에 사용된 나머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나가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봐봐. 얘들아. 에너지는 자, 이 들어왔던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각 영양 단계 세포업 과정에서 열 에너지로 소실되어 버렸죠. 근데 열 에너지가 다시 빛 에너지로 제공되나요? 열 에너지는 열 에너지고 빛 에너지는 빛 에너지죠. 얘는 온도랑 관련된 에너지고 빛은 파장과 관련된 형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는 태양계를 진행시키는 에너지의 형태의 흐름은 순환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요. 안 되는 거야. 각 영양 단계에서 세포 호흡에 의해 발생된 열 에너지는 그걸로 끝나 소실돼. 열 에너지가 다 모여서 다시 태양계 안에 빛 에너지로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아요. 돼요? 순환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물질은 순환됩니다. 자, 물질은 순환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페이지 41쪽에 물질 순환에서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 흐름 나와 있는 부분 저는 지금 41쪽의 아래 패턴을 먼저 설명한 거야. 41쪽의 맨 아래쪽을 먼저 설명했어. 에너지와 물질은 달라. 네. 그래서 에너지 보니까 생태계 내에 각 영양 단계에서 세포 과정에서 호흡으로 열 에너지가 방출되어 버리잖아. 아래쪽 그림 보니까. 그지? 호흡으로 방출이 돼버리고 그리고 이 호흡으로 방출된 열 에너지가 다시 빛 에너지로 순환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하물며 뭐도 자 하물며 또 생산자의 일부도 생산자 일부 예를 들어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가을 겨울 될 때 온도 때문에 잎들이 다 떨어지면서 낙엽이 지잖아. 그럼 그 낙엽 졌던 잎들도 누구에게 가? 분해자에게 가. 그죠? 분해자에게 가. 뭐 땅속에 존재하는 버섯이나 땅속에 뭐 있는 곰팡이들 분해자들에게 생산자의 유기물의 일부가 낙엽지고 떨어져서 먹혀서 가기도 하고 1차 소비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누군가에게 공격당해서 죽었어. 그러면 이제 섞어가겠지 점점점 주변에 있던 분해자들에서 그래서 그 유기물의 일부도 분해자에게 가. 2차도 마찬가지. 네, 3차 소비자 일부도 죽어서 분해자에게 가. 그럼 그 분해자 세균이나 곰팡이나 버섯도 그 분해자도 마찬가지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아니잖아. 외부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기물로부터 본인의 영양소를 섭취를 받고 그리고 분해자들도 마찬가지로 세포업을 한단 말이야. 그럼 분해자들의 세포업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열에너지들이 방출돼. 근데 그 열에너지가 다시 빛에너지로 순환되냐고 안 된다고. 그죠? 그래서 에너지는 순환되지 않고 소실되어 가버리니 이 지구상의 생태계 내 빛에너지가 계속 태양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항성이 유지가 되면 생명체는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지구상에는 이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 유일한 생명체는 아니죠. 아무튼 걔 덕분에, 그 태양 덕분에, 태양이 빛 에너지를 주고 있는 그 덕분에 계속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다라고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그죠? 또는 그 빙하의 면적이 많아져서 뭐 태양의 빙하의 복사 열 때문에 뭐 빛을 더 적게 받는 역제능에 의해서 이런 에너지의 흐름 관계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됐죠? 오케이? 그래서 자 에너지 흐름 부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소순환이랑 그 다음에 질소순환에서 나와 있는데 탄소순환은 방금 제가 설명했던 뭐와 유사한 흐름을 갖냐면 에너지 흐름과 좀 유사한 흐름을 갖고요. 질소순환은 조금 스페셜한 부분이 있어서 탄소를 먼저 설명하고 질소순환을 설명할게요. 자, 탄소와 질소는 에너지가 아니죠? 물질이죠? 네. 탄소와 질소는 에너지가 아니고 물질이니까. 네. 자, 탄소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식물의 광합성, 그죠? 동물들의 호흡, 그게 반복되면서 계속 순환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왜요? 식물이 있어, 그죠? 빛이 있어. 그러면 얘가 유일하게 독립형의 생물이니까 양분을 합성하기 위해서 유기양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들이 공급돼. 그럼 여기서 유기물로 고정돼. 물론 본인들의 뭐에 의해서 세포에 의해서 지금 광합성한 거야. 고정된 거지. 탄소 화합물로 포도당으로 그죠?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냈던 그 탄소 화합물들을 자신의 이제 뿌리나 줄기세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세포 과정을 거쳐 또 방출시키기도 해 이산화탄소를. 그죠? 근데 얘를 또 일부가 1차 소비자를 먹어. 그럼 1차 소비자가 또 자신의 세포 호흡에 의해서 산소 마시고 자신의 ATP라는 에너지 만들고 열에너지 만들고 이산화탄소가 일부 방출되기도 해. 그죠? 또 얘가 먹이사슬 따라서 먹혔어.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도 항상 세포호흡을 하니까 또 일부 CO2가 방출돼. 그죠? 방출돼. 3차도. 그리고 3차 소비자뿐만 아니라 얘네도 썩어서 화석연료가 돼. 미안해. 대충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게 팩트야. 화석연료가 돼. 근데 얘를 태웠어. 공장에서. 그럼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그죠? 발생돼 나왔던 이산화탄소도 그죠? 뭐만 있다면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 해조류들이든 뭐 숲들이든 걔네들만 있다면 그 이산화탄소들이 다 뭐에 의해서? 식물의 세포를 거쳐서 고정이 될 거 아니야. 식물의 광합성을 거쳐서 다 고정이 될 거 아니야. 유기물로. 네. 그죠? 네. 또 계속 돌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탄소는 항상 순환된다고. 뭐만 있다면 생산자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래서 뭐 그냥 블라블라 길게 써져 있는데 그래 뭐
생산자의 호흡 2번, 그 다음에 1차 소비자의 호흡 2번, 2차 소비자의 호흡 2번, 뿜어내 CO2를. 좀 화석연료가 뿜어내 연소에 의해서 2번, 4번, 그죠? 그 다음에 사체나 배설물에서 묻혀가지고 화석연료가 돼서 또 공장에서 열심히 연소시켜서 CO2를 뿜어내. 그래도 식물이 광합성해서 1번처럼 광합성해서 계속 고정시키고 순환되고 고정시키고 순환된다고. 어렵지 않죠, 탄소순환. 개 쉬워, 탄소순환은. CO2, 식물의 광합성과 전체적인 생명체의 세포 과정만 인지를 한다면. 그리고 화석연료라고 하는 게 탄소화물들, 생물의 사체나 사체 중 분해되지 않은 일부 탄소화물이 땅속에 오랜 시간 동안 묻혀서 화석화가 되면 화석연료가 되는 거야. 석탄이나 석유처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탄소순환. 그렇다면 질소순환. 질소순환까지 하고 실까요? 쉬었다가 질소순환을 할까요? 네, 쉬어요. 쉬었다가 할게요. 자, 쉬었다가 어떻게 해서 또 다른 다음에 끝낼 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어서 많이 봤던 거들이지 않냐? 성훈이나? 네. 어서 많이 봤던 거들이지, 앞부분은. 네. 여기 40쪽도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질소순환. 그런데 이제 물질의 순환에서 질소도 순환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있다는 전제. 콩가식물이 뿌리옥박테리아라고 하는 거에 이제 공생이 되어서 같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는 질소가 순환되기도 해. 이렇게 질소 순환. 자, 설명해 드릴게. 일단 질소는 대기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기체야. 그지? N이라는 원자랑 N이라는 원자끼리가 서로 삼중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서 원자간 공유결합을 세 군데에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완벽하게 원자끼리 잘 결합돼서 원자간의 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대기 중에 굉장히 많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식물의 성장에 정말 필요한 필수 생산 원소야. 우리 단백질이나 아까도 막 원소기호 내가 써줬잖아. 단백질이나 또는 뭐 핵산, DNA, RNA 여기 안에 염기에, 그지? DNA, RNA를 구성하는 염기죠. 뉴클레오타이드 있었잖아. 뉴클레오타이드.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치 뉴클레오타이드 기억나요, 소윤씨? 뉴클레오타이드에 인산과 당과 염기가 있었잖아. 그 염기도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뭐 아데닌이나 구아닌이나 사이토신이나 타이민 같은 걔네들에도 탄소나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여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필수 생산 원소가 질소야. 질소. 아미노산에도 질소가 있었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질소를 공급받아야지만 해. 오케이? 근데 특정 식물인 누구는? 콩가식물. 자, 어떻게 보면 콩가식물은 뿌리옥박테리아 덕분에 잘 살아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 식물들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콩가식물에 마치 바람, 알죠? 안 걸리는 것 마냥 막 뭔가 막 뿌리에 막 붙어있는, 혹처럼 붙어있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혹인가 아니면 돌인가 뭔가 이거 나쁜 건가 막 하고 연구를 디테일하게 해봤더니 그 식물에, 이 콩가식물에 공생을 하고 있는 뿌리옥박테리아라고 하는 아이였어. 이 뿌리옥박테리아가 오히려 이 콩가식물에게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디테일하게 연구해봤더니 얘네들은 상리공생관계였어. 상리공생관계더라. 이 상은 서로 상이야.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죠? 어떻게 니도 좋고 나도 좋고를 하고 있는 관계이냐면, 자, 식물은 스스로 대기 중에 있었던 이 분자 상태의 질소기체 N2를 그대로 공급받을 수 없어. 그대로 이용할 수 없어. 식물의 생장에 꼭 필요한 원소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러분은 밥을 해먹지 않으시니까, 그지? 뭔가 맛있는 걸, 배고플 때 뭔가 맛있는 걸 먹는 걸 지금은 재미로 느끼고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엄마의 역할이 돼서 매 끼니마다 식구들의 끼니에 해당하는 그 음식들을 요리해서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 끼니 때가 오는 게 정말 두려워. 막 내 한 시간을 다 쏟아 부어도 나물 한두 개는 다 만들어진 요리도 별로 없을 때, 그죠? 엄청나게 많은 시간 투자했는데 막 그래서 그 식구들한테 다 먹여 넣어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상상하는 게 알약 하나 먹으면 배가 완전히 다 차는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다고요.
식물도 마찬가지. 대기 중에 N2가 엄청 많으니까 막 그 뭔가 식물이 막 나부작나부작 하고 있을 때 바람 한번 슉 불어서 대기 중에 있던 N2들이 식물에 있던 입을 통해서 그냥 공기 상태로, 기체 상태로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그걸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상상하고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이야. 근데 상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는 N2를 공급받지는 않는다. 어떻게 공급받아야지, 어떻게 들어와야지만 식물이 이용할 수 있냐면 이온의 상태로 들어와야 식물이 이용할 수 있어. 질소를. 그죠? 그래서 자 이온의 상태로 들어올 때 혹시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지금 질소 순환 생각할까? 분자 상태로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야. 식물이 이용하지 못해. 이용할 수 없다. 기억하셔. 대기 중에 있는 분자 상태의 N2의 상태로는 식물이 저 질소 성분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됐죠? 성식물이 저 질소 성분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햇빛이 이렇게 이제 햇빛이란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풍작.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리는 이제 도시화가 많이 돼서 그죠? 막 1차 농업혁명, 농사 그 생산물에 의해서만 우리의 모든 수출이 다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잖아.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제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의 취미생활로 이렇게 이제 약간 반농사 정도를 하는 거지 주 산업이 논농사는 우리는 아니잖아. 우리 광주는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막 뉴스나 아니면 국어 지문에서나 그 여름에 우리 항상 여름철이 되면 원래 태풍 몇 개가 왔었어야 돼. 그리고 막 천둥번개 겁나 뒤지기 치면서 막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엔 좀 많이 몰아서 왔어. 광주에서 특히. 기억난다. 우리 몇 주 전에. 그치 몇 주 전에 특히 이 시간이었다. 맞다. 이 시간이었다. 막 하늘 찢어질 것처럼 막 몇 초 만에 막 번개 천둥 엄청 많이 쳐가지고 그죠? 오빠는 그때 없었어요. 그때 서울에 계셨어요. 막 이렇게 천둥번개 쳐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8시 반까지 수업을 했는데 8시 반 이후에도 막 물난리가 나가지고 장독도 거의 물난리가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한 번뿐이야. 그때 수한 찍고서 그 한 번뿐이고 원래는 되게 자주 태풍 많이 오면서 올 여름에 태풍이 많이 없었잖아요. 태풍이 오거나 하게 되면 번개가 치면서 그 번개 덕분에 식물은 토양 속에 질소를 자기에게 필요한 성분의 이온의 상태로 섭취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번개나 뇌우들이 많이 치게 되면 그 해 가을 이제 뭐 사과 농사나 이런 것들은 다 풍작입니다. 근데 아마 올해는 잘 열곡도 열지 않았고 아직 뭐 햅쌀도 추수도 안 했대. 그리고 사과나 이런 것들이 되게 추석 앞두고 막 비쌌던 이유가 흉작이었어. 지금 막 걷어들이지도 않은 상태야. 엄청 비쌌대요, 사과나 배가.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자, 대기 중에 있던 N2를 공중방정, 번개치고, 번개치고, 내우치고, 어쩌시고 저쩌시고 하면은 그럼 공중방전에 의해서 NO3 상태의 질산이온이 되어서 식물이 토양 속에 이온의 상태들로 있을 때 흡수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돼요? 또는 뭐야? 뿌리옥 박테리아는 이제 얘가 공중방전을 하지 않더라도 뿌리옥 박테리아 내에 나름대로의 뭔가의 효소가 있어서 공기 중에 N2를 공기 중 N2를 뿌리옥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효소 시스템에 의해서 NH4+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모늄이온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자 지금 질소 고정 과정 나와 있는데 질소 고정 세균 첫 번째 주제 토양 속 뿌리옥 세균 등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 암모늄이온으로 전환되거나 거기 첫 번째 줄 설명되어 있죠? 또는 번개의 공중 방전에 의해서 질산이온으로 전환되더라. 그게 질소 고정 과정입니다. 오케이? 질소 고정 과정. 자, 질소 고정 과정. 질소 기체를 이온의 상태들로 만들어주는 과정. 이해요? 번개가 치면 공중 방전 번개들에 의해서 N2가 NO3-라는 질산이온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토양 속으로 돼요? 네. 또는 뿌리옥 박테리아나 또는 또 다른 콩가식물이나 아니면 토양 속에 존재하는 여러 질소 고정 세균들, 얘를 다른 말로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할 수 있어. 질소 고정 세균들에 의해서 공기 중에 N2가 NH4+로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도 질소 고정이라고 돼요? 오케이? 이 질소 고정 과정을 거쳐서 이런 질소 고정 과정을 거쳐서 돼요? 일단 흙으로 들어왔어. 이온의 상태로 흙으로 됐어요? 흙으로 들어왔어. 흙으로 맞죠? 흙 속으로 들어온 거야. 아직 식물한테는 아직 안 갔어. 네. 식물한테는 아직 안 갔어. 그죠? 네. 흙으로 들어왔어. 흙으로 흙 토양 속에 있어. 토양 속에 이온의 상태로. 그러면 이 식물들이
자, 어떻게 해? NO3- 또는 NH4+ 이렇게 공급받아. 이온의 상태로 식물 뿌리에서 엔드를 공급받아서 식물 내에서 열심히 뭘 만들어내기도 해. 이 질소들은 뭐의 재료들이 된다고? 단백질이나 아미노산을 만드는 재료, 그죠? 아미노산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염기, DNA, RNA와 같은 DNA, RNA, 핵산의 재료가 되기도 한댔죠? 의 합성으로 사용이 된다고. 그죠? 그러면 가장 사이즈가 작았던 N들이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진 이런 성분의 재료들로 합체가 돼서 사이즈가 커졌네? 자, 뭔가 덩치가 커지는 그런 물질대사를 무슨 작용이라고 했어? 성민이 오빠, 예. 덩치가 커지는 작용을 무슨 작용이야? 덩치가 커진다. 네, 이화작용하고 동화작용 둘 중에 뭐야? 아, 동화와 이화요. 이화 중에 아니야. 동화다. 야, 동화다. 이혼한다, 이별한다. 아니야, 동화. 그쵸? 너 알겠어요. 이별 한 번도 안 해봤죠? 그래서 그런 거로 치자. 자, 나눠지는 게 이화. 큰 덩어리가 쪼개져서 작은 덩어리가 되는 게 이화. 반대로 사이즈가 커지는 게 동화. 그치? 그래서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식물 내에서. 그걸 질소 동화 작용이라고 해요. 식물체 내에 일어난 일, 이걸 질소 동화 작용. 돼요? 식물체 안에서, 그죠? 자신의 아미노산이나 염기의 재료들로 열심히 합체가 돼서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 식물은 무럭무럭 잘 자랄 겁니다. 왜 무럭무럭 잘 자라요?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재료인 질소가 많이 있으니까 무럭무럭 자라서 잎도 겁나뛰지게 만들고, 그죠? 광합성도 또 겁나뛰지게 자라고 엄청나게 잘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식물이 가을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광합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단통이 들었어요. 이제 낙엽을 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떨어져요. 그래서 흙으로 떨어졌어요. 뭐가? 이 식물의 잎들이. 그죠? 식물의 잎들이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죠? 흙 속에 있어요. 그럼 흙 속에 있던 분해자가 이 식물의 유기물을 뭐로 만들어줄까요? NO3로 만들어줍니다. 질산이죠. 돼요? 이거에 대한 작용에 특별한 이유는 따로 없고요. 그리고 누가 있냐? 이 분해자 말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질소고정 세균 말고 식물의 토양 속에 여기 이 흙 속에 탈질화 세균이라는 게 있어. 얘도 아니고 이 분해자도 아니고 또 다른 아이야. 얘도 아니고 또 다른 아이야. 탈질화 세균. 그래서 그런 탈질화 세균이라고 하는 아이가 NO3- 식물의 유기물에서 만들어졌던 이 NO3- 있네. 오케이? 그러면 얘를 다시 뭐로 돌려보내야지? 대기 중에 있는 N트로 돌려보내줘야지 라고 돌려보내주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토양 속에 있는 탈질화 세균에 의해서. 토양 속 탈질화 세균에 의해서. 잠깐만. 공기 중에 열심히 썼던 N2가 공중 방전을 거쳐서 고정이 됐어. 그죠? 식물이 이렇게로도 또는 뿌리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렇게로도 만들어졌어. 식물이 얘를 받아들였어. 그래서 식물세포 내에서 열심히 동화작용을 거쳐서 막 이파리 만들고, 그죠? 줄기 만들고, 뿌리 만들고 잘 컸어. 내가 잘 커서 크는 동안 고마워. 근데 이제 낙엽이 졌어. 나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거야. 낙엽이 썩어. 분해자에 의해서 열심히 썩어. 그래서 분해자들이 이 유기물을 NO3로 돌려보내. 얘 말고 이 분해자 말고 분해자가 탈질화 작용해주는 거 아니야? 또 다른 탈질화 세균이라는 아이가 토양 속에 있는 탈질화 세균이라는 아이가 얘를 N2로 돌려보내준다고. 그래서 순환이 되네. 들어온 놈도 있고 나간 놈도 있고 들어온 놈도 있고 나간 놈도 있고. 맞죠? 자, 텍스트 읽어봐 줄게요. 자, 2번 질소 구성 설명했고요. 2번. 자, 2번은 일단 디테일하게 설명 안 했어요. 2번은 일단 패스하고 3번 갈게요. 그러면 1번 아까 설명했고 3번 식물이 토양 속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을 뿌리로 흡수해서 핵산, 단백질 같은 질소화물을 합성하고 이 질소화물은 먹이사슬 따라 이동하더라. 식물체 내에서 질소화물을 만드는 과정을 옆에 써져 있죠.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맞죠? 오케이? 네. NH4+나 NO3- 같은 얘네들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잎들 만들고 그리고 핵산 단백질을 만드는 게 질소통하고 걔네들 식물이 무럭무럭 잘 생활을 하다가 4번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 질소화물들이 분해자에 의해서 암모늄이온으로 분해되고 암모늄이온이라고 쓸 수도 있고 NO3- 쓸 수 있어. 이 아래다 NO3- 적어줘. 네. 분해자에 의해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돼서 토양으로 돌아가더라. 또는 NO3-가 되어서 토양으로 돌아가기도 하더라. 마지막 탈질산화작용. 그러면 토양 속 NO3-라고 하는 그 이온은 탈질과 세균에 의해서 그죠? 질산 기체가 돼서 질소 기체가 돼서 대기로 돌아간다고. 마지막 그쵸? 오케이? 그래서 결국 받아들이고 내보내지고 받아들이고 내보내지는 순환이 일어나더라. 이게 질소 뭐예요? 순환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는 우리가 알 수 있어도 탄소 순환은 뭐 광합성과 흥만 알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거든요. 근데 질소 순환은 조금 질소 고정이 뭐였지? 그리고 질소 동화작용이라는 키워드가 뭐였지? 디테일까지 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선생님이 구획을 나눠서 설명을 좀 해드린 것 뿐입니다. 이해되실 수 있게끔. 네. 그쵸? 자, 그래서 에너지 흐름까지 설명했고요. 뿌리옥, 세균, 뿌리옥 박테리아 좀 보시면 될 거 같고 넘겨봐. 자, 그 다음에 이제 41쪽이야. 그죠? 구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자, 이제 42쪽을 보시게 되면 생태 피라미드에서 여러 피라미드 형태의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 피라미드. 그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그 뒤쪽에 보시는 설명에 일반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의 량, 개체수, 생물량이 줄어들어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더라 라고 해서 동그라미 7, 동그라미 파 이렇게 써져 있긴 합니다. 그죠? 써져 있긴 합니다. 이 내용은 고율통합에서도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고율통합과 2학기 내용에서도 있거든요. 근데 모든 생태계가 항상 이렇게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 제일 많고 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줄어드는 형태의 에너지량을 다 갖는 건 아니야. 100%다 그런 건 아니야. 뒤집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 해양 생태계는. 오케이? 오히려 1차 소비자가 많고 녹조류나 적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생태계들 같은 경우는 1차 소비자가 훨씬 더 많고 생산자가 조금 더 적은 형태에서 1차 튀고 2차, 3차 이렇게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갖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생물량은 뭐고 개체수는 뭐예요? 개체수는 말 그대로 하나 사람이라고 하는 종의 한 명이 개체잖아. 그 개체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들이 개체수야. 그죠? 일반적으로 큰 숲 생태계에 초식 동물도 있고 여러 동물들도 있는 그 생태계라고 하면 그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그 생산자 그룹이 제일 개체수가 많아요. 개체수가 많으니까 에너지량도 많고요. 됐죠? 그리고 먹고 먹히는 단계에 따라서 에너지는 흘러가니까 그런 흐름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피라미드 형태 설명드렸고 그리고 아래 지금 생태계의 뭐의 순환? 물질과 에너지 순환에서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네. 제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물질은 순환이 됩니다. 탄소 순환, 질소 순환 순환이 됩니다. 근데 에너지는 세포 단계에서 열 에너지 형태로 발산돼 버리기 때문에 에너지는 순환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특정 생태계의 경우에 자정작용을 거쳐서 일부 그 먹이사슬 그룹이 살짝 튀었어, 증가했어. 예를 들어서 카이바브 고본의 그 사슴의 개체수를 증가시키려고 일부러 늑대를 착착 사냥시켜가지고 제거를 시켰잖아. 그러면 초기에는 이 그 사슴을 많이 잡아먹는 늑대의 개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사슴의 개체수가 늘었어. 그죠? 늑대를 막 일부러 사냥을 시켜서 없애버렸더니 왜? 늑대가 2차 소비자, 1차 소비자가 사슴이었으니까. 요 사슴의 먹이가 되는 게 뭐였어? 풀떼기였으니까. 그치? 근데 막 늑대가 사냥돼서 없어져 버리니까 2차 소비자가 갑자기 늘었다 했어. 근데 늘었다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1차가 너무 많아. 사슴만 너무 많아. 그러면 풀떼기들이 점점 없어지지. 먹잇감이 부족하잖아. 네. 그래서 굶어 죽는 거야 나중에 사슴들이. 그래서 스스로 늘어났던 1차 소비자의 개체수들이 이렇게 감소되는 형태로 전체적인 원래 피라미드 형태. 갑자기 일부만 늘었다 하더라도 얘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인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자정작용을 보이기도 하더라는 거지. 그지? 그게 아래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얘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아마 고율통합과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는 여기 어렵게 나와요. 다 블랭크로 해서 뭘 어떻게 증가시켰을 때 뭘 감소시킬 때 이거 누구게 너네가 유추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그냥 감안하시면서 풀면 될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평형이 파괴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회복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아래 생태계 평형을 파괴시킬 때 깨트린 요인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당연히 알다시피 인간 사람의 개발, 단척 개발 아예 그냥 산 없애버리고 그저 아파트 짓는 거 그게 가장 생태계 평형이 파괴되는 부분 중에 크겠죠? 네. 오른쪽 43점 은혜가 좀 풀어줘. 그만.
확인해보고 퇴근을 해봅시다. 아니 강을 2개를 끝내려고 했는데 2강을 다 못 끝낸 것 같고 여러분이 조금 뇌를 쉬어주면서 머리를 굴리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한번 한 장 끝냈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OXO죠? 예. OXO 두 번째 비생비죠? 마치 생비인지 비생인지 자, 비생비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갈게요. 탄소화물이 먹이사슬 이동하더라 디귿이죠? 탄소화물이 먹이사슬 따라 이동하는 거 디귿.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군집내로 유입되는 거 광합성을 설명한 거네. 기억 맞죠? 자 생물의 호흡으로 탄소화물이 CO2의 형태로 대기로 돌아가는 거 니은. 그렇지. 자 4번 대기 중 질소기체는 질소순환 얘기하는 거야. 질소기체는 토양 속의 뿌리옥 세균에 왜 뭐로? 암모늄이온. 토양 속 세균들의 양건 암모늄이온이고 공중방사의 양건 질산이온으로 고정돼. 또한 토양 속에 있는 암모늄이온이나 뭐를 질산이온의 형태로 식물은 뿌리로 흡수하더라.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네. 토양 속 질산이온은 누구에 의해서 질소기체가 돼서 대기로 돌아간다고요? 분해자가 NO3- 형태로 바꿔주거나 토양 속에 있는 NO3- 형태로 있었던 걸 탈질화 세균이 M2의 상태로 돌려보내줍니다. 오케이? 탈질화 세균이라는 또 다른 놈이 있어요. 자, 5번 갈게요. 생태계 에너지 흐름 OX 문제. XOX 맞나요? 쉽네요. XOX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갈게요. 자, 안정적인 어떤 생태계입니다. 가장 에너지 피라미드니까 에너지가 제일 많은 게 생산자예요. 오케이,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D가 생산자, C가 1차 소비자. 맞죠? B는 2차, A는 1차. 너무 A는 3차. 너무 쉽죠? 자, 그럼 1차 소비자와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래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1차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에너지량의 포지션을 1차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량을 나눈 거야. 뭐로? 1차 이전의 전 단계의 에너지량, 전 단계의 생물의 에너지량으로 나눠서 전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 1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을 100분의 1로 포지션으로 나타낸 게 이게 뭐야? 에너지 효율이야. 1차 에너지 효율. 그러면 자 생산자는 얼마였어? 1000이었어. 그죠? 그 다음에 1차는 얼마 있었어? 에너지 100이 있었어. 그 다음에 얘는 15 있었어. 그 다음은 3만큼 있었다고. 그럼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1차 가지고 있는 현재는 100인데 얘 전에는 1000이 있었잖아. 그치? 곱하기 100이야. 그죠? 이게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얼마야? 10%네. 맞죠? 1차 에너지 효율. 그럼 3차 에너지 효율. 3차 소비자의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어때 구해? 3차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얼마니까? 3이야. 그죠? 3차 현재 1차, 2차, 3차니까. 그죠? 3이고 이 3을 뭐로 나눠줘? 15로 나눠 곱하기 100이죠? 얼마야? 훨씬 더 많네요. 20%네. 맞지? 그죠? 몇 분 하니까 5분의 1 맞죠? 에이 맞나? 야 갑자기 산수가 안 된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20% 아닌 것 같은데? 맞나? 맞아요. 맞지? 3, 5, 15 잠깐만 나 퇴근해야 될 것 같아. 자 3, 5, 15 그죠? 20% 맞죠? 네. 깜짝 놀랐어요. 자 20% 그래서 맞고요. 자 4번 7번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기까지 과정을 써주세요.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 일시적으로 증가한 그 다음 라 맞죠? 왜냐면 1차가 증가하니까 2차도 더불어 증가했다가 라 그리고 나서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 그리고 올레 과정으로 다로 더하겠죠. 가라 나다 끝나요? 네. 이 두 강을 끝내려고 했는데 뭘 고1 통합과학에 있었던 부분을 생각해도 시간이 이렇게 걸리다니. 자, 그래서 숙제 내줄 거야. 어디 44부터 어디까지 47초까지 끝내봐봐. 네. 실력 쑥쑥 해봐. 진짜야. 6강하고 7강은 실제 생명과학에만 있는 거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야.